61번. 한반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반도는 삼면이 하나, 둘, 셋.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그리고 여기 한 곳이 육지로 연결된 곳을 말합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62번. 우리나라의 계절의 특징을 말해보세요. 우리나라는 따뜻한 봄, 그리고 더운 여름, 그리고 시원한 가을, 그리고 추운 겨울,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계절, 4계절이 있으며 그리고 계절별로 특징이 뚜렷한 것이 특징입니다. 63번. 푸근하고 따뜻하나 황사가 있으며 꽃이 많이 피는 우리나라의 계절은 무엇입니까? 푸근하고, 푸근하다는 뜻은 분위기가 이제 편안한 느낌, 그리고 부드러운 느낌, 이런 것들을 푸근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푸근하고 따뜻하나 황사가 있으며, 황사는 이제 뒤에 조금 있으면 나올 테지만 황사는 중국에 있는 사막이나 아니면 이제 황토지대에 있는 모래들이 날라오거든요. 그것을 황사라고 해요. 그래서 황사가 있으며 그리고 꽃이 많이 피는 우리나라의 계절은 바로 봄입니다. 64번. 봄날 햇볕이 강하게 쬐을 때 공기가 공중에서 아른아른 움직이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봄에 햇볕이 강하게 쬐을 때 이제 공중에서, 보통은 공중이긴 하지만 여기 사진처럼 차를 향해 보면은 이 현상이 잘 보이거든요. 이렇게 차가 또렷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뭔가 아른아른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요. 이것을 바로 봄날에 나타나는 특징인 아지랑이라고 합니다. 65번. 주로 중국 북부나 몽골의 사막지대, 황토 고원 등에서 바람에 날려 올라간 미세한 모래먼지가 대기 중에 퍼져서 하늘을 덮었다가 서서히 강화하는 현상 또는 강화하는 흙먼지를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국의 북부나 몽골의 사막지대, 황토고원 등에서 이제 바람에 날려 올라간 미세한 모래먼지가 하늘을 덮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뿌옇게 변하면서 이제 그 모래가 이제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황사 현상이라고 합니다. 66번. 이른봄, 꽃이 필 무렵의 추위를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른봄, 꽃이 필 무렵에 추위가 올 때가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꽃이 피니까 시샘에서 추위가 온다고 해서 꽃샘추위라고 합니다. 67번. 이른봄, 꽃이 필 무렵에 부는 쌀쌀한 바람을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의 문제랑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혹시 찾으셨나요? 조금 전의 문제는 꽃이 필 무렵에 부는 쌀쌀한 추위였지만 여기에 보시면 여기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꽃이 피는 것을 샘에서 부는 바람이라고 해서 꽃샘바람이라고 합니다. 68번. 우리나라의 계절 중 봄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우리나라 계절 중 봄에 대한 설명을 해보면 이제 봄의 특징인 포근하고 따뜻하며 꽃이 많이 피고 그 다음에 봄에 나타나는 특징인 꽃샘추위, 황사현상 등이 나타납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69번 무덥고 습하며 태풍과 장마가 있는 우리나라 계절은 무엇입니까? 무덥고 굉장히 덥고 습하며 습하다는 것은 이제 물기가 많아서 축축하다 아니면 이제 조금 젖은 느낌 그런 느낌을 습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덥고 습하며 그리고 태풍 요것도 이제 뒤에 나올 텐데 태풍은 이제 몹시 센 바람이 불면서 막 쏟아지는 이제 큰 비, 많은 비를 태풍이라고 해요. 그리고 장마는 뭐냐면 이제 여름철에 이제 여러 날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현상을 장마라고 합니다. 이런 태풍과 장마가 있는 우리나라의 계절은 바로 여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계절 중 태풍이 많이 있는 계절은 어떤 계절입니까? 69번과 70번은 이제 비슷한 문제라서 이렇게 묶어놨는데요. 이제 69번에는 태풍과 장마가 있는 계절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고 70번에도 이제 똑같이 태풍이 많이 있는 계절을 물었죠. 그래서 이렇게 덥고 태풍과 장마가 있는 계절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면 바로 여름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71번 여름철 여러 날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현상이나 날씨를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름철 여러 날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현상을 장마라고 합니다. 이제 뉴스를 보시면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니 장마에 대비하세요, 조심하세요 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72번 한 지역에서 짧은 시간에 내리는 많은 양의 강한 비를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지역, 전국이 아니라 모든 지역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구역에 짧은 시간에 내리는 많은 양의 강한 비. 한 지역의 좁은 공간에 굉장히 많은 비가 갑자기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바로 집중호우라고 합니다. 73번 강한 폭풍우를 동반하며 비와 바람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기에 사진에 뒀듯이 강한 폭풍우, 강한 비바람을 동반해서 이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바로 태풍이라고 합니다. 74번 우리나라 계절 중 여름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우리나라 계절 중 여름의 특징은 바로 온도가 높다는 것은 덥다는 거죠.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며 그 다음에 여름의 특징인 태풍, 장마, 집중호우 현상이 나타납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75번 선선하고 건조하며 단풍이 물들고 맑고 청명한 날씨가 계속되는 우리나라 계절은 무엇입니까? 선선하다는 뜻은 이제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서늘한 차가운 느낌을 선선하다라고 하거든요. 선선하고 그 다음에 건조하며 이제 건조하다는 거는 물기가 말라서 습기가 없는 그런 느낌을 건조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조하며 그리고 단풍이 물들고 단풍은 이제 뭐냐면 이제 나뭇잎이
빨갛고 그리고 노랗게, 여기 사진처럼 빨갛고 노랗게 물드는 것을 단풍이라고 하는데, 이런 단풍이 물들고 그 다음에 맑고 청명한 날씨, 청명하다는 것은 맑고 그 다음에 밝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맑고 밝은 날씨가 계속되는 우리나라의 계절은 바로 가을입니다. 75번 강원특별자치도 설악산은 아름다운 단풍으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산입니다. 단풍 구경을 하고 싶은데 어느 계절에 가야 합니까? 여기 두 문제가 붙여 있죠. 이것도 비슷한 문제라서 제가 이렇게 묶어놨는데, 책에 보시면 이렇게 같이 되어 있을 거예요. 문제를 보시면 위의 문제도 단풍이 물들고 맑고 청명한 날씨가 계속되는 우리나라 계절, 그리고 밑에 문제도 이제 아름다운 단풍 구경을 하고 싶은데 어느 계절에 가야 합니까? 이렇게 공통적인 단어들이 들어가 있죠. 단풍이 있는 계절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면 가을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76번 가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식물의 잎이 붉은색이나 누런색으로 변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가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제 식물의 잎이 여기 사진에 있듯이 붉은색으로 변하거나 이제 누런색, 노란색으로 변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길가에 가다 보면은 이렇게 생긴 나뭇잎 많이 보셨죠? 이거를 은행잎이라고 하거든요. 이 은행잎은 노란색으로 변해요. 이렇게 붉은색이나 노란색으로 변하는 것을 바로 단풍이라고 합니다. 이 단풍은 가을을 묻는 질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77번 우리나라 계절 중 가을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우리나라 가을의 특징이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계절 중 가을의 특징은 선선하고 그리고 건조하며, 그리고 앞에 나왔던 단풍 또 있죠? 단풍이 물들고 맑고 청명한 날씨가 계속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78번 눈이 내리고 춥고 건조한 우리나라 계절은 무엇입니까? 눈이 내리고 그 다음에 춥고 건조한 계절은 바로 겨울이죠. 79번 겨울철 대개 3일은 추위가 계속되다가 다음에 4일은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는 주기적 기후 상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겨울철 3일은 추위가 계속되다가 4일은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나타내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3일은 춥고 삼한, 그리고 4일은 따뜻하다, 사온, 삼한, 사온 현상이라고 합니다. 80번 우리나라 계절 중 겨울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겨울의 특징은 바로 춥고, 추우니까 눈이 내리겠죠. 눈이 내리며 건조한 것이 특징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81번 1988년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 대회가 개최되었던 도시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1988년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 대회가 열린 곳은 바로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입니다. 81번 대한민국의 수도이며 한반도의 중앙에 있는 도시는 무엇입니까?
이 두 문제는 이제 똑같이 서울을 답하는 문제예요. 하지만 질문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서울의 특징을 다 암기하셔야 돼요. 서울은 1988년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 대회가 개최된 곳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도이며 한반도의 중앙에 있는 도시.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바로 서울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82번. 서울의 문화재로 조선시대 성문인 사대문의 명칭을 말해보세요. 서울 사대문의 명칭은 이제 동대문인 흥인지문, 그리고 서대문인 돈의문, 남대문인 숭례문, 북대문인 숙정문입니다. 이 문제가 한 2년 전에는 굉장히 자주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요즘에 잘 안 나온다고 안 외우면 또 안 되는 게, 이게 흐름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이것도 이제 꼭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38번. 조선시대에 건립한 한양도성의 동쪽 정문은 무엇입니까? 조선시대에 건립한 동쪽 정문. 동쪽 정문은 동쪽에 있다고 해서 동대문인데 또 다른 이름으로 흥인지문이라고 합니다. 84번. 조선시대에 건립한 한양도성의 서쪽 성문은 무엇입니까? 한양도성의 서쪽 성문은 서대문이죠. 서대문의 또 다른 이름은 돈의문입니다. 85번. 조선시대에 건립한 한양도성의 남쪽 정문은 무엇입니까? 한양도성의, 한양이 우리나라 서울의 옛날 이름인 거는 아시죠? 네, 요거 한양, 예전에 서울 남쪽 정문이니까 남대문의 또 다른 이름은 숭례문입니다. 86번. 조선시대에 건립한 한양도성의 북쪽 성문은 무엇입니까? 한양도성의 북쪽 성문은 북대문이죠. 북대문의 또 다른 이름은 숙정문입니다. 87번. 서울의 문화재인 5대 궁궐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의 문제에서는 서울의 사대문, 4개의 대문을 알아봤잖아요. 근데 이번 문제에는 서울의 문화재인 5대 궁궐. 5대 궁궐이 뭐냐면 옛날 임금님과 왕비가 살았던 그 집을 궁궐이라고 해요. 이 궁궐이 5개가 있는데 그 궁궐의 이름은 바로 경복궁, 경희궁, 덕수궁, 창덕궁, 창경궁이 있습니다. 이제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에 있는 문화재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런 질문이나 아니면 친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에 이제 여행을 온다면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싶습니까? 어떤 여행지를 추천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여기 있는 경복궁, 경희궁, 이제 5대 궁궐이나 서울의 사대문을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88번.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로 매년 국제영화제가 열리며 해운대 바닷가가 유명한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로 매년 국제영화제가 열리고 해운대 바닷가가 있는 곳은 바로 우리나라 남쪽에 위치한 부산입니다.
89번. 신라시대의 중심 도시로 불국사와 석굴암, 첨성대 등 유적과 유물이 많은 곳은 어디입니까? 신라시대의 중심 도시. 중심 도시는 수도를 말하죠. 중심 도시로 이렇게 나올 때도 있지만 신라시대의 수도로 이렇게 질문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신라시대의 중심 도시로 또는 신라시대의 수도로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 같은 유적과 유물이 많은 곳은 바로 경주입니다. 90번. 1980년 5월 18일에 민주화 운동의 주권 장소가 되었던 도시는 어디입니까? 1980년 5월 18일에 민주화 운동의 주권 장소 일어났던 곳은 바로 광주입니다. 91번. 우리가 사는 지역의 관광 명소 및 축제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가 나오면 이제 우리 지역의 관광지나 축제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이 문제도 이제 예전에는 자주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관광지나 아니면 이제 축제 같은 거를 꼭 알아두시고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아니면 이제 앞에 문제에도 나왔듯이 친구가 만약에 우리가 사는 지역에 여행을 온다면 그러면 어떤 지역을 어떤 곳으로 데려가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곳을 추천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관광지나 축제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92번. 국가적인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국가적인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날은 바로 국경일입니다. 93번. 1919년 일본의 지배에 저항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은 무엇입니까? 1919년 일본의 지배에 저항하고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에 알린 날. 바로 그날은 바로 3.1절이죠. 이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94번. 3.1절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3.1절은 일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여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95번.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은 무엇입니까?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은 바로 제헌절입니다. 여기 국경일 묻는 문제도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3.1절, 제헌절, 그리고 뒤에 나오는 현충일, 광복절 이런 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96번 문제는 제헌절에 대한 설명인데 앞에서 나왔듯이 이제 7월 17일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97번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축하하는 국경일은 무엇입니까?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 아까 3.1절은 일본의 지배에 저항하는 독립운동이었죠. 그런데 여기 있는 광복절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는데 이것을 축하하는 국경일은 바로 광복절입니다. 3.1절은 일본의 지배에 저항해서 독립만세운동, 광복절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 이 포인트 잘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97번) 1945년 8월 15일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은 무엇입니까? 이 두 문제도 이제 비슷한 문제인데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것. 독립운동이 아니라 독립한 거예요. 광복절은. 이렇게 독립한 것, 해방된 날은 무엇입니까? 하면 광복절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98번 광복절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한국이 일본의 식민 지배에 벗어나 독립을 맞이한 것을 기념한 날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99번 단군이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건국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은 무엇입니까? 단군왕검이라고도 하거든요. 단군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 이름이 바로 고조선이에요.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사람이 단군인데, 이 단군이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건국한 것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은 바로 개천절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암기하셔야 돼요. 99번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엇입니까? 이 두 문제도 비슷해서 묶어놨는데 공통적인 질문이 고조선을 건국한 국경일, 여기서도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 이렇게 돼 있죠. 고조선을 건국하고 세운 날은 바로 개천절입니다. 100번 개천절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개천절은 바로 한민족의 조상인 단군이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101번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을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은 무엇입니까? 세종대왕이 누군지 아시죠? 세종대왕은 바로 우리나라 한글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을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은 바로 한글날입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102번 한글날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한글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한글날은 대한민국의 문자인 한글을 만들어 세상에 알린 것과 그리고 한글의 우수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103번. 정부가 특정한 날을 지정해 기념하는 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부가 특정한 날을 지정해 기념하는 날. 바로 그것은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104번. 나무를 많이 심고 아껴 가꾸도록 권장하기 위해 제정된 날은 무엇입니까? 나무를 많이 심고 아껴 가꾸도록 권장하기 위해 제정된 날은 나무, 한자 나무목이 들어가서 바로 식목일입니다. 105번. 식목일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식목일은 나무에 관한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고 아껴 가꾸도록 권장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106번. 어린이들이 바르고 아름답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한 마음으로 제정한 날은 무엇입니까? 어린이들이 바르고 아름답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한 마음으로 제정한 날은 바로 어린이날입니다. 107번. 어린이날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린이날은 바로 방정환이라는 분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린이날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방정환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도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108번. 어린이날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이 바르고 아름답게 자라도록 하기 위한 마음으로 제정한 날입니다. 만든 날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109번.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며 부모님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날은 무엇입니까? 어버이, 부모님을 말하죠. 어머니, 아버지.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모님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날은 바로 어버이날입니다. 그런데 여기 카네이션 있죠. 카네이션만 보시고 어버이날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게, 카네이션은 어버이날 뿐만 아니라 스승의 날에도 선생님께 달아드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버이, 부모님, 요거를 포인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버이날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어버이날은 어버이, 부모님 또는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모님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날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111번.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지정한 날은 무엇입니까? 스승의 은혜. 스승은 바로 선생님을 말하죠.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지정한 날은 바로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스승의 날은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지정한 날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113번.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의 명복을 빌고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 제정된 날은 무엇입니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
순국선열은 이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을 말하거든요. 이렇게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명복, 이제 명복은 이제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받는 복을, 하늘나라에서 복받게 해주세요. 이제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고, 그다음에 충절. 충절은 이제 충성스러운 태도예요. 이제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싸우다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 이제 죽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 제정된 날은 바로 현충일이라고 합니다. 현충일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명복을 빌고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는데, 이 단어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면접 가면은 너무 긴장해서 생각이 안 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 단어에 대한 뜻을, 의미를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 의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순국선열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 이제 생각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115번. 우리나라 군대의 창설과 발전을 기념하기 위해 정한 날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군대의 창설과, 이제 군대를 만들고 세우고 그리고 발전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정한 날은,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은 국군이죠. 그래서 국군의 날이라고 합니다. 국군의 날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국군의 날은 우리나라 군대의 창설과 발전을 기념하여 정한 날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117번.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하여 정한 날은 무엇입니까? 근로자의 노고. 노고가 뭐냐면 힘쓴 거, 힘들게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힘듦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사기, 의욕이나 이제 자신감 같은 것들을 북돋아주기 위해 정한 날은 바로 근로자를 위한 날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근로자는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정한 날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